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이미 반쯤은 저승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지요. 저것 좀 보시오. 거지가 죽어가고 있구만. 에이, 재수없어. 우리 집 앞에서 죽으면 어쩌려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 아직 숨이 붙어 있소.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시오. 괜히 엮이면 골치 아프단 말이오. 하지만 그 과부는 청년을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쳤구만, 미쳤어. 거지를 집에 들이다니. 그로부터 뒤 3년 그 과부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높이 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길에서 주워온 거지였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과부는 어떻게 거지 청년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조 대왕 제위 1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전라도 나주 땅 깊숙한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논밭이 펼쳐지고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여름이면 그늘을 들이우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윤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윤과부댁이라 불렀습니다. 윤과부댁에는 19살 된 외동딸 춘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춘희가 5살 되던 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윤과부댁은 오로지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작은 밭되기 하나와 허물어져 가는 초가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과부댁은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했습니다.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삼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셨사옵니까? 그래야 우리 춘이 시집 보낼 혼수를 마련하지. 윤과부댁의 유일한 소원은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춘이는 어머니를 빼닮아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바느질 솜씨가 출중하여 마을에서는 춘이가 지은 옷을 입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게다가 생김새도 수려하여 달처럼 고운 얼굴에 버들가지 같은 허리를 가졌습니다. 마을 총각들이 윤과부댁 집 앞을 기웃거리는 일이 잦았지만 윤과부댁은 쉽사리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찼사옵니다. 어서 혼처를 정해 주시옵소서. 춘이야, 사람은 겉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단다. 마음을 봐야 하느니라. 윤과부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지요. 젊었을 때 남편을 고른 것도 그 눈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선비였지만 맑고 고든 눈빛을 보고 반했던 것입니다. 짧은 세월이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윤과부댁은 딸의 배필도 눈빛이 맑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째 비가 내리지 않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하늘이 뚫어진 듯 비가 퍼부었고 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앞 개울은 순식간에 불어나 논밭을 삼켜 버렸지요. 큰일 났다. 물이 넘친다. 어서 피해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농사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흉년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윤과 부댁은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에 저러 검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있었지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윤과 부댁은 허겁지겁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구나. 마침 마을 사람 몇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과 부댁, 뭘 하시오? 이 사람 좀 보시오. 쓰러져 있소.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에이, 거지로구만. 장마에 떠내려온 거지 같소. 그냥 두시오.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저런 거지가 우리 마을에서 죽으면 재수가 없단 말이오. 윤과 부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과부댁, 그러다가 화를 입소. 저런 거지를 돌봐주면 뭘 얻겠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윤과 부댁은 혼자 남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고 밤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과 부댁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때에 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이 끌렸습니다. 감긴 눈 아래로 길게 뻗은 눈썹, 곧은 코, 굳게 담은 입술.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구나. 윤과 부댁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청년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굶주림의 뼈만 남은 것이 분명했지요. 집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윤과 부댁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춘희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누구옵니까?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데려왔다. 어서 방에 눕히고 미음을 끓여 오너라. 하오나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느니라. 일단 살려야지. 춘희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윤과 부댁은 청년을 방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에는 매질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로구나. 윤과 부댁은 정화수를 떠다 상처를 씻기고 헌배로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춘희가 끓여온 미음을 조금씩 떠 넣어 주었지요. 청년은 미음을 삼키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과 부댁은 청년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윤과 부댁과 춘희는 번갈아 가며 청년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과 부댁이 거지를 집에 들였다더라. 미쳤구만. 과부가 젊은 사내를 집에 들이다니. 저 거지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윤과 부댁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과부댁 무슨 속셈이요. 젊은 사내를 집에 들이다니. 그냥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뿐이요. 누가 믿겠소. 윤과 부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사옵니다. 춘희야, 사람을 구하는 일에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니라. 윤과 부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청년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윤과 부댁이 다가갔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여기는 우리 집이요.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데려왔소. 제가 쓰러져 있었사옵니까? 청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들어 누웠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시오. 몸이 많이 상했소. 윤과 부댁은 미음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드시오. 청년은 미음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갚을 것 없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오? 윤과 부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위는 석이라 하옵니다. 그냥 석이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석이라. 성은 무엇이오? 소위는 성이 없사옵니다. 천한 몸이온지라. 윤과 부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막 전개. 서기는 차츰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마당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과 부댁은 서기에게 헌 옷을 내어주고 끼니마다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는 것이었지만 윤과 부댁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윤과 부댁이 밭에 나가면 따라가서 일을 도왔고 집에 고칠 곳이 있으면 직접 손을 봤습니다. 서기,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 무리하지 마시오. 아니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서기의 손재주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어져 가던 담장을 단단하게 고치고 삐걱거리던 문짝을 매끄럽게 손봤습니다. 심지어 부엌의 아궁이를 고쳐서 불이 더 잘 붙게 만들었지요. 서기,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소? 그저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익힌 것이옵니다. 서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과 부댁은 더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거지가 아니로구나.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야. 춘희도 서기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내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서기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춘희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가씨, 물 길어 왔사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 춘희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윤과 부댁의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과 부댁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 내가 물어볼 것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어머님? 서기는 어느 순간부터 윤과 부댁을 어머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과 부댁은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기,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요? 소희는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집에서 계속 일하고 싶사옵니다. 갈 곳도 없사옵고.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과 부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내게 딸이 하나 있는 것 아시오? 예, 춘희 아가씨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춘희가 올해 19이요. 시집갈 나이가 훌쩍 지났소. 서기는 어디로 가는 이야기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 우리 춘희의 낭군이 되어 줄 수 있겠소? 서기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희는 이름 없는 거지인데. 거지면 어떻소? 내가 보기에 서기는 마음이 곧고 손재주가 뛰어나오. 그리고 윤과 부댁은 서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맑소.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소. 서기는 좋은 사람이오. 하오나 어머님, 소희는 천한 몸이옵니다. 아가씨께서 소인 같은 자와 혼인하시면 천하다니. 사람이 어찌 천하고 귀할 수 있겠소. 마음이 곧으면 그것이 귀한 것이요. 서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소희는. 서기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윤과 부댁, 나와 보시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과 부댁이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을의 이방이 포졸 2명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방? 이 집에 수상한 자가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젊은 사내가 숨어 있다지. 윤과 부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오. 길에서 쓰러진 것을 구해서 돌보고 있는 것이오. 그래, 그럼 그 자를 당장 데려오시오. 신원을 확인해야겠소. 이방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마을의 토호 박좌수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박좌수는 오래전부터 윤과 부댁의 밭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밭이었지만 물이 좋아 가뭄에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지요. 박좌수는 윤과 부댁이 거지를 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빌미로 밭을 빼앗을 계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박좌수에게 뇌물을 받은 자였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윤과 부댁은 어쩔 수 없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가 마당으로 나오자 이방이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라 하옵니다. 성은 없사옵니다. 없다고? 그럼 노비냐? 도망친 노비냐? 이방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서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망 노비를 숨겨준 것이로군. 이것은 큰 죄요.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윤과 부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방, 이 사람이 도망 노비라는 증거가 어디 있소? 증거, 성도 없는 자가 떠돌아다니면 노비 아니면 죄인이지.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오. 함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댁,
이 사람을 숨겨주면 같은 죄를 받게 되오. 지금이라도 내어놓으시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소. 윤과 부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조사가 끝나면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이자를 도망치게 하면 과부댁도 함께 잡아갈 것이요. 이방과 포졸들이 떠난 뒤 윤과 부댁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내게 할 말이 있지 않소. 서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죄를? 소인은 도망자이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노비가 아니옵니다.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한양의 양반과 자제였사옵니다. 윤과 부댁과 춘희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양반이라고? 예. 소인의 본명은 이석이옵니다. 아버님은 홍문관 교리를 지내셨사옵니다. 이석이 천천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영모에 휘말리셨사옵니다. 아버님은 결백하셨지만 간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 옥사하셨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사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이오? 예. 연좌제로 소인도 잡혀갈 처지였사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소인을 숨겨주시다가 돌아가셨고 소인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사옵니다. 그 뒤로 3년간 떠돌아다녔사옵니다. 이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았사옵니다. 한양에서 멀리 도망치다가 이곳까지 왔사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진 것을 어머님께서 구해 주신 것이옵니다. 윤과 부댁은 말없이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소인 때문에 어머님께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소인이 당장 떠나겠사옵니다. 이석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과 부댁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앉으시오. 하오나 어머님,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윤과 부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석이라 했지. 예. 내 아버님이 영모로 돌아가셨다 했소. 정말 영모를 꾀하셨소. 아니옵니다. 이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결백하셨사옵니다. 당시 조정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사옵니다. 아버님은 간악한 세력에 맞서셨고 그들이 아버님을 모함한 것이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소. 증거는 아직 없사옵니다. 하오나 언젠가 반드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겠사옵니다. 이석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윤과 부댁은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나는 내 눈을 믿겠소. 어머님? 내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이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은혜는 무슨? 아까 한 말 아직 유효하오. 아까 말씀이시옵니까? 우리 춘희의 난군이 되어 달라 했소. 그 마음은 변함없소. 이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오나 이분은 역적의 자제가 아니옵니까? 만약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의 자제라니.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역적이 아니라 피해자지. 윤과 부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석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했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이석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반드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사옵니다. 윤과 부댁은 이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느니라. 그로부터 며칠 뒤 윤과 부댁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라고 해봐야 저녁상 하나 차려놓고 세 사람이 술잔을 나눈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윤과 부댁이 미쳤구만. 거지를 사위로 삼았다. 게다가 그 거지가 역적의 자식이래. 이건 역적을 숨긴 것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윤과 부댁의 집을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장터에서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좌수였습니다. 박좌수는 이 기회에 윤과 부댁의 밭을 빼앗으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윤과 부댁이 역적의 자식을 숨기고 있다면서. 그러하옵니다, 좌수 어른. 그렇다면 역적을 숨긴 죄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겠구나. 물론이지요. 관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박좌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박좌수가 일꾼들을 데리고 윤과 부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과 부댁, 나와 보시오. 윤과 부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오, 박좌수. 무슨 일이긴. 이 집에 역적을 숨기고 있다면서. 그것이 사실이오? 역적이라니. 내 사위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오. 억울하든 말든 관가에서 역적이라 했으면 역적이지. 박좌수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관가에 고발하지 않을 테니 대신 밭을 내놓으시오. 밭을, 그게 무슨 소리요? 역적을 숨긴 죄는 크오.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과부댁과 딸도 관비로 끌려갈 수 있소. 하지만 내가 눈을 감아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오. 윤과 부댁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밭을 빼앗으려고 이런 짓을 꾸몄구나. 밭 하나로 목숨과 자유를 살 수 있으면 싼 거 아니오? 나가시오. 당장 나가시오. 윤과 부댁이 소리쳤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소. 후회하게 될 거요. 박좌수가 돌아간 뒤 이석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소인 때문에. 됐소. 저런 자의 협박에 굴복할 내가 아니오. 하지만 윤과 부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관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과 부댁의 사위 이석을 잡아 오라는 현감 나으리의 명령이다. 박좌수가 정식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석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춘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춘희를 잘 부탁드리옵니다.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이석이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윤과 부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석은 옥에 갇혔습니다. 현감은 박좌수에게 뇌물을 받은 자였습니다. 내 놈이 역적 이교리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이옵니다. 역적의 자식이 무슨 말이 많아.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이석을 끌어내 곤장을 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같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지만 이석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자식임을 시인하라. 아니옵니다. 아버님은 결백하옵니다. 곤장이 20대를 넘어서자 이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윤과 부댁은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과부댁 역적의 자식을 숨겼으면 벌을 받아야지. 역적이 아니라니까요. 관가에서 역적이라 했으면 역적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윤과 부댁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춘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녀에게 생각이 있사옵니다. 무슨 생각이냐? 서방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그 증거만 찾으면 서방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윤과 부댁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서방님께서 말씀하시길 한양에 아버님의 옛 친구분이 계시다고 하셨사옵니다. 그분이 증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윤과 부댁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겠다. 어머니? 춘희, 내가 여기서 서방을 지켜라. 내가 증거를 찾아오마. 윤과 부댁은 다음 날 새벽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전라도에서 한양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며칠치 양식과 노잣돈 몇 푼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윤과 부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위를 구해내겠다. 그 마음 하나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이나 나무 아래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피로에 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이틀 만에 한양에 도착한 윤과 부댁은 이석이 말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윤과 부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전라도 나주에서 온 윤씨라 하옵니다. 이교리 대감님의 옛 친구분을 찾아왔사옵니다. 이교리라니. 그분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소. 알고 있사옵니다. 소녀는 이교리 대감님의 아드님 이석의 장모가 되는 사람이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기가 살아있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지금 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롭사옵니다. 윤과 부댁은 지금까지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서기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대감님, 이교리 대감님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 증거를 찾아야 서기를 구할 수 있사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소. 증거가 있소. 윤과 부댁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교리 대감은 결백했소. 그분을 모함한 것은 당시 이조판서였던 한판서요. 한판서는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모로 몰아 죽였소. 그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소. 당시 한판서가 이교리 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거지. 증거와 그것을 꾸미라고 지시한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소.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서기에게 전해주시오. 이것만 있으면 이교리 대감의 누명을 벗길 수 있소. 감사하옵니다, 대감님. 윤과 부댁은 눈물을 흘리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윤과 부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양에서 나주까지 보름이 걸릴 길을 열흘 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춘희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서방님이 내일 처형당하신대요. 뭐라고? 윤과 부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좌수가 현감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이석을 빨리 처형하라고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서방님이. 걱정 마라. 증거를 가져왔다. 윤과 부댁은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오나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야 하옵니까? 현감이 박좌수와 한 통속인데. 그래서 더 높은 곳에 가야 하느니라. 윤과 부댁은 곧장 관찰사가 있는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윤과 부댁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루에 수백 명이 그런 말을 하오. 돌아가시오. 문지기가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윤과 부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비가 내려도 윤과 부댁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과 부댁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한 관리가 지나가다가 윤과 부댁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인은 왜 저기 앉아 있느냐? 억울한 사연이 있다며 사흘째 저러고 있사옵니다.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관리는 윤과 부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소? 윤과 부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의 사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일 처형당할 처지에 있사옵니다. 이 증거만 보아주시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옵니다. 윤과 부댁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상자를 열어 안에 든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로구나. 당장 관찰사 대감께 보고해야겠소. 관리는 윤과 부댁을 데리고 가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찰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교리 대감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대감. 소녀의 사위 이석은 그 아들이옵니다. 관찰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판서는 이미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다가 정조대왕의 노여움을 사 귀양을 갔고 그곳에서 병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판서가 꾸민 영모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임금님께 올려야겠소. 이교리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그 아들도 구해야겠소. 윤과 부댁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 관찰사는 즉시 나주로 사람을 보내 이석의 처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조대왕은 문서들을 검토한 뒤 이교리의 누명을 벗겨 주었습니다. 이교리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느니라. 그를 모함한 자들의 죄를 물을 것이며 그 가문을 복권시킬 것이니라. 임금의 명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이석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관직이 회복되고 가문의 명예가 되살아났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춘희가 이석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석은 아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희, 미안하오. 고생을 시켰소.
아니옵니다. 사람만 계시면 됩니다. 윤과 부댁도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석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아니셨으면 소인은 이미 죽었을 것이옵니다. 일어나거라.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윤과 부댁은 사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좌수는 여전히 마을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석이가 풀려났다고. 그래도 거지였던 것은 변함없지. 박좌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밝혀질까봐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현감도 바뀌었으니 누가 내 잘못을 알겠어. 박좌수는 여전히 윤과 부댁의 밭을 탐냈습니다. 저 밭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새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좌수가 윤과 부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허허, 윤과 부댁. 사위가 누명을 벗었다면서 축하하오. 박좌수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윤과 부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오해가 있었으니 화해하자고 왔소. 내가 밭을 빼앗으려 한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건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소. 오해요? 그렇소. 이석이가 역적의 자식인 줄 알았으니 과부댁이 화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소. 박좌수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윤과 부댁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박좌수, 그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소. 거짓말이라니? 나는 진심으로. 그때 이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좌수, 오랜만이요. 박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석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쫓기던 거지의 눈빛이 아니라 당당한 양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재미있었소. 무슨 소리요? 내가 옥에 갇혀 고문당할 때 좌수는 편히 잠을 잤겠지. 이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현감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를 빨리 죽이라고 재촉했다면서. 박좌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어머님의 밭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지. 아니요. 그건 오해요. 박좌수가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주 현감 출두요. 새로 부임한 현감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박좌수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새 현감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관찰사가 특별히 파견한 인물로 박좌수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박좌수, 내 놈이 무관 백성을 해치고 뇌물을 받은 죄를 낱낱이 조사하겠다. 당장 따라오너라. 아니옵니다. 소인은 잘못한 것이 없사옵니다. 박좌수가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좌수가 잡혀가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결국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과 부댁은 담담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하늘은 무심치 않았구나. 박좌수는 관가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것, 현감에게 뇌물을 바친 것,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것. 죄목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놈의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내겠느니라. 새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좌수는 모든 재산을 잃고 함경도 끝자락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좌수의 몰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권세를 부리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나. 남의 재산을 탐내다가 제 재산까지 다 잃었어. 하늘은 무심치 않았구만. 한편 이석에게는 더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정조 대왕은 이교리의 억울함을 푼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 이석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내렸습니다. 이교리의 아들 이석은 충신의 후손이니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노라. 임금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역적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이석도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과거를 보실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춘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옵니까? 아버님의 누명이 풀리고 소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석은 즉시 과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석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이름난 아이였습니다. 8살에 천자문을 떼고 12살에 사서삼경을 통달했습니다. 아버지 이교리는 아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었지요. 하지만 영모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이석은 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책을 주워 읽었고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석은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출세를 꿈꾸며 밤새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석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반드시 가문을 일으키겠사옵니다. 이석은 펜을 들어 답안지를 채워 나갔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자는 이석이니라. 이석이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비들 중에서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해냈사옵니다. 이석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은 금세 나주까지 퍼졌습니다. 이석이가 장원급제를 했다. 윤과 부댁 사위 말이야? 그렇다. 거지였던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과 부댁의 집에는 축하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과부댁 축하하오. 사위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구만. 예전에 윤과 부댁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윤과 부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더니 이제 와서 축하라니.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원급제 후 이석은 곧바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정조 대왕은 이석의 재능을 높이사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곧고 바른 관리가 되어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이석은 마패와 봉서를 받아들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나주 지역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주 관아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방이 현감에게 뇌물을 바치며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고을의 재정을 소인에게 맡겨주시면 나으리 호주머니가 두둑해지실 것이옵니다. 허허, 그래. 그거 좋구나. 현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높이 든 사내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현감과 이방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사. 암행어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석이. 그렇습니다. 그 암행어사는 다름 아닌 이석이었습니다. 2년 전 거지로 쓰러져 있던 그 사람. 옥에 갇혀 매를 맞던 그 사람. 이제는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감,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이석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석은 현감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한 것,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한 것,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둔 것.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내 놈은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에 처하겠느니라. 이석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감은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거지였던 놈이 어사가 되어 나를 잡아가다니. 거지라고. 그 거지가 지금 내 놈의 목숨을 쥐고 있느니라. 이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죄, 무거이 받을지어다. 오막 결말.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석은 승진을 거듭하여 이조참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천벽력 이참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춘희는 어엿한 참판 부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고 아이들은 모두 총명하고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윤과 부댁은 사위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석과 춘희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뭘 드시고 싶으세요? 에이, 뭘 물어보느냐.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 알아서 해주렴. 윤과 부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윤과 부댁은 사위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왜 술을 드시려 하시옵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윤과 부댁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느냐? 무어라 했사옵니까? 거지를 왜 데려가느냐고 재수 없다고 그랬지. 윤과 부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눈빛을 봤단다. 맑고 고든 눈빛 말이야. 그래서 데려온 것이었지. 어머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지. 이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니셨으면 소자는 길바닥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사옵니다. 허허, 그냥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윤과 부댁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이듬해 봄, 윤과 부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석은 3년상을 치르며 어머님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학당의 이름은 윤모당이었습니다. 윤과 부댁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학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아, 기억하여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그것이 이 학당을 세운 분의 가르침이니라. 이석은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석의 아들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손자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 이씨 가문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전했습니다. 저 집안이 번창한 것은 다 윤과 부댁의 덕분이래. 그래. 길에서 죽어가던 거지를 살려 사위로 삼았지 않나.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대단하셨어. 옛말에 이르기를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윤과 부댁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 덕이 자손에게까지 미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있을 뿐이니라. 맑고 고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윤과 부댁은 그것을 알았기에 거지를 사위로 삼을 수 있었고 그 선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대대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첫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하느니라. 둘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니라. 셋째, 세상의 손가락질에 굴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라. 넷째,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